제가 그 구글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기업 경영 이념이라든지 또 조직 문화가 굉장히 좋아서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구글 주식 사라 이렇게 $100 이하 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만은. 근데 좀 재밌는 기사가 구글이 원래 사악해지지 말자, Don't be evil이라는 원칙으로 시작한 기업인데 지난해 8월 불법적인 독점을 운영했다는 민사소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구글에 대한 사법부의 처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주가는 올랐죠. 네, 떴습니다. 많이 올랐죠. 네. 오늘은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존 오서스 왜 구글의 독점은 록펠러의 독점보다 오래 지속되는가 이런 칼럼을 바탕으로 거대 기술 기업 독점, 반독점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봇의 영광 김준하 기자. 이 기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에 이제 구글 모 회사 알파벳이죠. 네. 뭐 A랑 뭐 C 둘 다 그 주식이 있는데 주가가 엄청 뛰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에 알파벳 A 기준으로 주가가 $201.96. 네. 그 정도였는데 9월 12일 주가를 보면 $240.8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달 동안 19.2%가 오르는데요. 굉장하죠. 뭐 네. 거의 그 코인 수준으로 단기간에 오른 것 같은데. 혹시 뭐 제 얘기 듣고 주식 산 사람 있으면 밥 사시죠? 예전부터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네. 아무튼 근데 시민이잖아요. 네네 예전부터 예. 말씀하시긴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주가가 왜 올랐는지를 보면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구글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판단이 좀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이해하려면 근데 1년 전 상황을 좀 봐야 되거든요.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8월 5일에 구글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민사소송 판결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였냐면 구글이 검색 시장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했다. 이런 게 핵심이었는데요. 판결 내용을 좀 보시면요. 구글이 독점 기업이고 그리고 그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점적으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특히 구글이 10년 넘게 뭐 브라우저 개발사들이라든지 뭐 기기 제조사, 또 통신사들과 계약을 맺어서 기본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애플 같은 데다가 돈을 막 투자를 해가지고 사용자가 기기나 뭐 브라우저 쓸 때 이거 구글 크롬을 처음 사용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구글 크롬을 쓰게끔 했다는 건데 이게 느끼시겠지만은 맨 처음에 그 사용자가 그 브라우저 한번 쓰기 시작하면 거의 안 바꾸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선점 효과가 그렇죠. 굉장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계약들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 법원은 이 계약이 뭐 검색 생태계를 사실상 얼어붙게 만들었다. froze라는 단어를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구글이 진정한 경쟁자가 없는 시장을 만들어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이런 판결이 나오긴 했는데 지지난주에 사법부가 내린 구제책, 처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처벌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면서 이 판결 다음 날에 알파벳 주가가 9% 뛰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구글이 사실상 그 불법 행위, 그러니까 독점에 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처벌받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처벌이 아니라 뭔가 오히려 표창장을 줘 그런 수준이네요. 상장을 준, 뭐 라이선스를 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실 구글 같이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고 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도 구글 같은데도 독점에 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솜방망이 처벌, 왠지 좀 개인적으로 좀 법이 좀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내용일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미국 사법부 말고 법무부는 어떤 걸 요구했냐면 구글 독점을 해체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 있잖아요. 우리 자주 쓰잖아요. 크롬 브라우저를 완전 매각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OS를 매각하거나 또 구글 서비스 의무화를 금지시키는 이런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했었고 그리고 경쟁사들이랑 데이터 공유해라 이렇게 요구도 했었고 그리고 애플이나 삼성 같은 기업들한테 그 기본 검색 엔진 계약하는 거 그것도 좀 제재를 하라라는 식으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사법부가 구제책 내린 거
최근에 그 아까 말씀드린 지지난주 판결을 보시면은 훨씬 이것보다는 제한적인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구글은 크롬을 팔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애플한테 사실 그뭐 250에서 300억 달러를 그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계약도 유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 다른 제한 사항들이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점 계약을 금지하긴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뭐 크롬이나 검색이나 뭐 구글 어시스턴트 그리고 제미나이 AI 같은 거 그것들의 이제 독점적인 배포 계약을 금지하긴 했는데 이게 독점적인 계약만을 이제 그 금지한 것이지 사실상 그냥 계속 높은 그 금액을 지불해서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그런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한테 그 애플과 맺었던 수백억 달러의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격을 갖춘 경쟁사에게 특정 검색 색인과 그리고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만 공유하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한 사항이 있긴 했는데 사실 이 자격을 갖춘 경쟁사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것이라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구글 수익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유 대상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제약이랄 게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애플에게만 뭐 한 계약에만 2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를 주는데 이런 돈을 낼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겠으며 그렇죠. 예, 그리고 중요한 지점입니다. 구글처럼 세계적인 회사의 또 이 법률 서비스 능력이 네. 또 뭐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사법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결국 처벌이 이제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테크 기업들의 독점 수준도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블룸버그가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데 사실 자본주의에서 그 근본 어떤 동역학이라고 할까요? 승자가 독식하는 어떤 구조 그리고 기업 경영자의 핵심적인 임무 중에 하나가 경쟁자들 물리치고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것 그게 중요한 또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본주의에서 당연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칼 막스 같은 사람들도 자본주의를 깊이 연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집적과 집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뭐랄까 쉽게 말하면 이제 계속 그 기업이 사업을 벌여서 이윤을 축적을 하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과의 어떤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불려 나가는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런 자본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동역학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제 블룸버그의 이제 존 오서스 칼럼니스트는 유례 없는 수준, 전례 없는 수준의 어떤 집중도가 형성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요, 알파벳을 비롯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죠. 이 빅테크들의 지배력이 정말 엄청난 수준입니다. 빠르게 집중도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알파벳, 그리고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메타 이렇게 7개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브로드컴까지 하면 8개가 되는데요. 이 8개 기업 시가총액이 현재 S&P 전체의 36.6%. 그러니까 3분의 1을 넘는 수준이잖아요. 8개 기업이요. S&P도 사실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8개 기업이 36.6%라고 하면 엄청난 수준이 되는 거죠. 다 해먹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전 굉장히 놀랐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10년 전, 근데 이제 그 추이를 보시면 10년 전쯤에는 이 비중, 그러니까 상위 8개 기업의 비중이 21%였는데 2010년에는 16%. 그렇죠. 그러니까 15년 만에 16%에서 36.6%가 된 겁니다. 상위 8개 기업의 어떤 기준이요. 그래서 그 마르크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기업은 도태되고 큰 기업은 계속 몸집을 이제 불려 나가면서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런 게 지금 상황에서 좀 들어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하여튼 뭐 저는 이런 기사나 이런 통계를 볼 때마다 이 거대 테크 기업의 속성상 또 자본주의 속성 이게 더 어떤 적절한 규제가 생기지 않으면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귀농밖에 없지 않나. 아니 빅테크에 투자하시면 되죠.
돈이 없으니까. 아 돈이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네. 좀 빨리 좀 상추나 네. 고추나 이런 생필품들 농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니 배우셔야 하여튼 아. 이 독점이 그 미국 기업 부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제 블룸버그의 분석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장 기업의 이윤 마진, 그러니까 마진이 정말 큰 수준, 네. 정말 이전에는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고 하는데 이제 국내 총소득 대비 기업의 이익 비중이 9%를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929년 대공황 이후의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000년의 닷컴 버블 호황 시기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져가는 그런 이윤의 수준이 굉장히 엄청나다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리드가 그 영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탐욕이잖아요. 그래서 탐욕으로 인해 벌어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존 오서스 칼럼니스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배적인 기업들이 가격을 더 쉽게 설정을 할 수 있고 임금도 억제하고 주주를 보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국가는 더욱 양극화된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왠지 그 자본주의 초기로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역사적으로 기술 발전이 이제 독점을 무너뜨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기업들도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얼마든지 도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존 오서스 같은 칼럼니스트가 지배하는 건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이런 반독점 이슈에 관해서 정부 개입하는 거에 좀 반대하는 논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대표적인 이제 논리가 말씀하신 대로 기술 발전이 되면 이런 그 빅테크들도 도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실제로 예전에 IBM 같은 거대 기업들, 그러니까 뭐 이 IBM 같은 경우에는 뭐 1960년대부터 해서 뭐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 아니었습니까? 메인프레임 컴퓨터 같은 걸로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자랑했었고, 근데 이제 PC 시대가 열리고 클라우드 시대로 넘어오면서 IBM이 좀 이렇게 도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제조사 코닥 유명하잖아요. 필름 만드는 회사였는데 여기도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원래 이제 코닥 같은 경우는 뭐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의 그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필름이 안 팔릴까봐 그 기술을 굳이 채택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안 좋은 판단을 하면서 밀려나는 경우도 있었고,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엔비디아한테 밀려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AI용 이제 GPU나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 발전으로 기존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던 어떤 기업들이 밀려나는 현상들은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 발전에만 반독점 과제를 맡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차원에서 그런 반독점 조치를 행하지 않았더니 기존의 강자들이 그 신기술의 어떤 발전 자체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경쟁자를 없애버렸다는 거죠. 사례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메타, 페이스북 만든 데죠. 오래전에 이제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이제 페이스북이 그 지배력을 잃고 있었는데, 그때 인스타그램이랑 왓츠앱, 뭐 인스타그램, 왓츠앱 많이 쓰는 그 SNS잖아요. 근데 거기가 성장 초기일 때 아예 그냥 인수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4월에 인스타그램 직원 13명일 때 이때 1조 원 정도에 사버렸고, 그리고 완전 애길 때 사버린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경쟁자를 완전 차단했다.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되겠냐는 거예요. 씨가 마르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아마존도 역시 비슷한데요. 아마존도 인수합병 전략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M&A 전략으로 유명한데 홀푸드 같은, 또 트위치, 그리고 린, 자포스 같은 기업들을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 달러 이렇게 들여가지고 사버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경쟁자들 완전 제거해버리는 식의 어떤 시장 독점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만 비판을 하진 않고, 그러니까 좀 건전한 시장 경쟁의 사례들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그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를 예를 드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기존의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그 미디어 그룹들 상대로 해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그
그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도 자체적으로 그 스트리밍 음악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자체의 힘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야지 메타나 아마존 같이 이렇게 좀 잠재적인 경쟁자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그 장벽을 쌓는 게 좀 시장에 도움이 되겠느냐. 뭐 이런 관점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하고 스포티파이는 어찌됐건 뭐 영화, 음악 이런 창작, 예술이 들어가는 문화적인 그런 콘텐츠가 있어서 이런 기술 기업들에게 좀 유리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뭐 기술로 경쟁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뭐 그런 점도 네.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블룸버그는 반독점 문제에서 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네. 문제,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나 이제 스포티파이 같은 데가 있지만 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저는 조금 특이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반독점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논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민주당 그 미네소타주의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 의원과 그리고 공화당 미주리의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이 이제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해서 반독점 집행을 좀 강화하고 좀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려는 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컬럼니스트가 이제 제기한 문제는 뭐냐면 이 거대 기업의 어떤 경제적 독점 이런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그 진지한 시도보다는 좀 약간 문화 전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거. 이 요소가 반독점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플로리다 주지사 그 론 드센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디즈니랑 약간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싸웠냐면 당시에 이제 디즈니의 시장 독점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디즈니가 그 예전에 그 Don't Say Gay라는 법안이 이렇게 논의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공립학교에서 그 저학년 학생들에게 좀 동성애 같은 어떤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하는 법이었는데, 그러니까 디즈니랑 이렇게 싸울 때 이 상원 의원이 독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이런 문화 전쟁 코드에 맞춰서 디즈니랑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청사진, 그러니까 프로젝트 2025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만든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이 보수 싱크탱크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 헤리티지 재단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막 인민의 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그 블랙록이지 않습니까? 블랙록 같은 데도 파괴해 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관사를 펼쳤어요. 근데 이 이유가 경제적인 어떤 독점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 블랙락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ESG 투자 같은 자기네들이 보기에 좀 좌파적, 너무 진보적인 의제를 밀어붙인다는 어떤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반감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얘네가 경제에 신경을 써서 그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구글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송 원고 중에 한 명이었던 테네시주 그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구글이 2020년 선거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억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정치적인 그 수사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정작 이번에 독점에 대한 좀 관대한 처분, 그러니까 손방망이 처분이 나왔을 때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문화적으로만 이 반독점 이슈가 소비가 되고 정작 중요한 경제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정치판 현실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여러 그 문제, 뭐 정치적인 이슈나 또 뭐 경제 이슈가 나왔을 때 실제 그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 또 인생과 연결되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서로 그냥 정치적인 주장만 부딪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제 우리 칼럼니스트가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는 문화 전쟁, 그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경제적 논리에는 관심 없는 문화 전쟁이 이제 반독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존 워서스는 지금 독점 기업을 현대의 록펠러다. 예전에 유명했던 그 트러스트의 그 시장이었잖아요. 그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록펠러가 가지고 있던 석유 회사였던 스탠더드 오일을 그 겨냥을 했었거든요.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루즈벨트가 대통령직 물러난 다음에 이 스탠더드 오일이 34개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점을 완전히 해체해버린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시도가 지금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뿐만 아니라 시오도 루스벨트도 사실은 이런 독점 기업들과 싸우면서 미국 경제와 또 미국 민주주의를 지켜냈는데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시오도 루스벨트가 이제 대통령 마치고서 아프리카에 무슨 사냥하러 사자 사냥 같은 거 갔더니 JP 모건이 사자들은 본업에 충실하기 바란다. 아주 뼈가 엄중유골이네요. 네, 뭐 그런 본업에 험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 독점 기업 견제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허브세 경제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